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시작했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향이 타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꽃 냄새가 코끝을 아르게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변호사가 우리 가족을 조용한 방으로 불렀습니다. 유언장을 낭독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오래된 가죽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가 나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집과 땅, 그리고 회사 지분은 우리 가족에게 나뉘겠지요. 오빠와 제가 반반, 어머니가 일부. 그렇게 정리될 거라고요.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고 박인호 씨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심장이 둔탁하게 쿵하고 울렸습니다. 그때 변호사의 입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 나왔습니다. 전 재산의 수익권과 처분권은 요양병원 간병인 김순자 씨에게 귀속합니다. 순간 방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에서 묵주가 떨어졌고 오빠는 벌떡 일어나 변호사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이름, 왜 이렇게 나찍지? 라는 섬뜩한 감각이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밤, 병실 앞에 허연 복도에서 들었던 목소리도 떠올랐습니다. 사장님, 걱정 마세요. 끝까지 곁에 있을게요. 그때는 고마운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전혀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오빠가 탁자를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간병인에게 전부를 준다고요? 말이 됩니까? 변호사는 떨림 없는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유언장엔 고인의 서명과 날인이 있고 공증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차갑게 굳은 방 안의 공기를 삼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숨이 가빠오르내리던 마지막 일주일이 머릿속에서 재생됐습니다. 의식이 흐릿해 물 좀 서윤아 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유언장 작성일은 바로 그 주였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의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언장의 서명은 너무 또렷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누가, 언제, 어떻게 이 문서를 만든 걸까요? 저는 이 질문들을 가슴 깊이 박아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긴 복도를 걸으며 소독약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간호 스테이션에서 김순자 씨를 찾았습니다. 잠시 후, 작은 체구의 여자가 나왔습니다. 절 보자마자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따님 되시죠? 서윤 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유언장, 정말 본인이 직접 부탁하신 건가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네, 직접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평생 힘들게 모은 걸 늘 곁에 있어 준 사람에게 맡기고 싶다고요. 그 말은 이상하리만큼 준비된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멈칫. 제 속에서 작은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그 늘 곁에 있어 준 사람이 당신이라는 건가요? 그녀는 눈물을 살짝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더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병실을 나서려다 문득 아버지의 침상 탁자, 서랍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늘 낡은 수첩을 거기 넣고 다녔습니다. 염습 전날 수첩을 옮겨두는 걸 본 기억이 났습니다. 병동과 보관실을 전전한 끝에 저는 그 수첩을 찾았습니다. 구석이 닳아 하얗게 뜯긴 손바닥만 한 가죽 수첩이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펼쳤습니다. 간병인에게 전하지 마라. 굵게 눌러 쓴 네 글자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움찔.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수첩의 다른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이에게 계약서 맡기기.
진우는 서류 믿는 법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삐치듯 올라가는 샤. 마지막에서 찍는 작은 점. 한 글자 한 글자에 아버지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에는 간병인에게 전부 물려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로 정면으로 충돌하는 기록. 정반대의 의지.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바꿔놨습니다. 바로 유언장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 서재에서 문서들을 꺼내 정리했습니다. 택배 박스에 담아두었던 공증, 서류 사본, 생전 정관 계정 초안, 병상일지 사본, 그리고 통장 거래 내역을 모을 수 있는 위임장도 챙겼습니다. 다음 날 은행 세 곳을 돌았습니다. 가족 상속팀 창구 앞에서 번호표를 쥔 손이 땀에 젖었습니다. 서류가 하나씩 프린트로 뽑혀 나올 때마다 제 심장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아버지 계좌의 마지막 석 달 거래가 펼쳐졌습니다. 현금 인출이 빼곡했습니다. 거의 매일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입금도 있었습니다. 출처 불명, 메모는 간병비회, 위로금, 개인, 원천을 추적하려고 했지만 송금자, 이름은 대부분 가상 법인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내역과 요양병원 비용을 대조했습니다. 공식 간병비와 실제 인출액의 격차가 너무 컸습니다. 누군가 병원비보다 훨씬 많은 돈을 빼냈습니다. 문득 한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S, J, 케어, 7차, S. 제 김순자 씨의 이니셜과 일치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연결되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로 그날 밤, 저는 요양병원 앞 주차장에서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와이퍼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새벽 1시 10분, 병원 측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우산을 든 사람이 나왔습니다. 김순자 씨였습니다. 그녀는 병원 옆 골목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차 문을 조용히 열고 뒤를 따랐습니다. 골목 끝 작은 부동산 앞 셔터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간판은 꺼져 있었지만 안에서는 누군가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에 귀를 대자 낮고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까지만 정리하면 돼요. 그분 뜻대로 저는 맡아달라는 말만 했을 뿐이에요.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공증 날짜는 맞췄고 서명은 충분히 흡사해. 다만 누가 덤비면 필적 감정이 걸릴 수도 있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필적 감정이라는 단어가 유리를 타고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추측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고인의 유언장 원본 열람과 작성 과정 전체 로그를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난색을 보이다가 말했습니다. 가족이시니 원본 열람은 가능합니다. 다만 로그는 작성대행 로펌에 문의해야 합니다. 그 로펌의 보조 직원이 실수로 잘못된 파일 하나를 공유했습니다. 초안 3.Tva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초안에는 전 재산은 배우자와 직계자녀에게 동등하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별지 2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내려갈수록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별지 2조 누가 넣었습니까? 제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변호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로펌 외부에서 가져온 추가 지시였습니다. 병원에서 만나 서명을 받았다고 저는 공증만 확인했습니다. 추가 지시를 전한 사람, 이름을 주세요. 변호사는 메모지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김순자라는 이름과 낯선 남자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남자의 소속은 법률사무소 외부자문. 그리고 옆에 아주 작게 혈연관계 확인이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혈연관계 확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떠올린 건
오래전 집 안 어둠 속의 귓속말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분 누구예요? 제가 초등학생이던 어느 날, 한 여자가 문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한숨을 길게 쉬고, 다음 날 며칠 집을 비웠습니다. 기억의 가장자리가 밝아졌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로 스르르 미끄러졌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더 무던하게 잘해주기 시작한 게, 저는 병원 기록사본, 간병 근무 기록, 외부 자문인의 출입 기록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각, 아버지의 오래된 사진 상자를 꺼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아버지, 공장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들. 한 사진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회식 자리, 젊은 아버지 옆에 앉은 여자. 그 여자의 얼굴선이 김순자 씨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광대뼈, 눈매, 웃을 때 입꼬리의 방향까지.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인화 순자 21살. 축하해. 몸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김순자 씨. 그 이름은 단지 간병인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래된 그림자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직접 김순자 씨를 찾아갔습니다. 퇴근 시간 무렵, 병원 뒤편 벤치에 그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초겨울처럼 잿빛이었고, 바람은 눅눅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와 몇 년 전부터 돈이 오갔어요. 왜죠?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활비였어요. 그리고 병원비. 제 어머니 병원비도. 당신 어머니? 그녀는 양손을 꼭 모으고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딸입니다.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벤치가 가볍게 기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나요?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라고 적힌 서류였습니다. 검사 기관, 날짜, 일치 확률 99.98%. 아버지가 생전에 진행한 검사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쥔 손을 놓칠 뻔했습니다. 왜? 이제야 말했나요? 제 목소리가 달아올랐습니다. 왜 지금에서야 우리 가족의 앞에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건가요? 그녀는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말리지셨어요. 당신들 삶을 망치지 말라고요. 제가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감당? 네. 그래서 저는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다만 같은 병원에서, 같은 층에서, 같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분이 괴로워할 때 물을 떠드리고, 한밤중에 기침하실 때 등을 두드려 드렸어요. 그분은 제 손을 잡고 끝까지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번졌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낯선 연민이 얽혀 복잡한 매듭이 되었습니다. 유원장, 누가 만들었습니까? 조용히. 그러나 날이 서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다가 결국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부탁했습니다. 저는 요구하지 않았어요. 다만 제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그분을 기다리다 병들어 가셨고 저는 그분의 방을 닦으며 살았어요. 전부를? 제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부라는 말은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안전하게 관리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사장님이 제 형편을 아셨으니까요. 하지만 그 방식이 맞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벤치 아래 낙엽을 몰고 다녔습니다. 한참 후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법에서 가리죠. 그 대신 당신은 도망치지 마세요. 법정에서, 제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진실을 다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의 날이 왔습니다. 재판정에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내려앉았습니다. 판사, 배석, 서기, 방청석, 모두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우리 변호사는 수첩을 제출했습니다. 아버지의 친필,
간병인에게 전하지 마라. 검은 잉크가 종이에 박힌 자국. 티랍. 마지막에 습관적 점. 상대 측은 공증 유언장을 내밀었습니다. 간병인의 진술서, 요양병원장의 참고 의견서, 공증인의 확인서. 문서끼리 충돌했습니다. 기록끼리 싸웠습니다. 필적감정위원이 단상에 섰습니다. 친필 유언장 서명부의 마지막 획과 생전 서류의 마지막 획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공증군의 서명은 모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 유언장의 맥락은 고인의 구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방안이 웅성거렸습니다. 판사는 손바닥을 들어 정숙을 시켰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 디스플레이에 띄워졌습니다. S, J, 케어, 7차, 간병비 외, 그리고 외부 자문인의 출입 기록. 우리 변호사가 말했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고인은 의식이 희미해지던 날 수첩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서윤이에게 계약서 맡기기. 그는 가족에게 책임을 넘기고자 했습니다. 전부를 특정인에게 몰아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김순자 씨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딸입니다. 법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냥 계속 곁을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고 부탁하셨습니다. 순자야, 내가 못해준 걸 내가 가져라. 그 말을 저는 제 전부처럼 붙들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가 합쳐지고 시간들이 포개지고 말과 말이 맞부딪혔습니다. 마지막 판사의 목소리가 재판정 천장을 울렸습니다. 유언장의 일부 문구는 진정성의 범위를 넘었습니다. 별지, 제2조 전부 귀속은 무효로 판단합니다. 다만 고인의 구술과 친자 확인 결과 상속의 일부는 인정합니다. 법정 상속분에서 김순자에게 특별 수익으로 20%를 인정합니다. 나머지는 배우자와 직계자녀에게 법정 비율대로 분할합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빠는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김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 판사의 말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간 빈 재판정에 종이 냄새와 오래된 나무 의자의 냄새만 남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 가방을 닫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겨울빛 하늘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람끝이 차갑게 볼을 스쳤습니다. 저는 손바닥 속에서 아버지의 오래된 시계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줄이 조금 해져 있고 유리에는 작은 흠집이 있었습니다. 초침이 딱딱딱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저는 시계를 쥔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끝내 아버지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지난 시간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길이 있었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겨진 건 땅과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또 다른 딸,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사랑, 책임, 미안함, 그 모든 것이 뒤늦게 우리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분노가 가슴을 맴돌다 이상한 연민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잘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방식이 우리를 다치게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김순자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진실을 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서로를 더 다치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가장 사랑한 건 가족이었어요. 저는 그 말만은 믿고 싶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산더미였습니다. 상속분할 협회, 세금, 회사 지분 재배치, 집 매각 여부. 하지만 서류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오빠와 마주 앉고 우리 사이에 생긴 균열을 조금이라도 메우는 일. 돈이 만든 금을
사람의 말로 다시 꿰매는 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에 제 얼굴이 어렴풋이 비쳤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버지의 시계가 손목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딱, 딱, 딱. 시간은 앞으로만 흐른다고 알려주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상속은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분노로가 아니라 책임으로, 질투가 아니라 질서로. 어떤 밤은 여전히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러다 아침이면 밥을 짓고 서류를 정리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우리 집에 사람이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낡은 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끝까지 지켜라. 아버지가 누구에게 남긴 말인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저에게도 그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한 말일지도 몰랐습니다. 끝까지 지키라고.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감았습니다. 초침이 또렷하게 앞으로만 걸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시간도 그렇게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상속은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남겨진 우리 각자가 각자의 몫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길게 놓였습니다. 붉고 금비치고 마지막엔 파랗게 저물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좋아하던 색들이 순서대로 지나가듯 하늘은 조용히 어두워졌습니다. 불을 켜고 저는 어머니를 부르러 방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놓고 의자 하나를 더 가져다 놓았습니다. 오늘은 세 사람이 아닌 네 사람이 앉을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자리를요. 우리에게 뒤늦게 도착한 또 다른 가족의 자리를요. 언젠가, 아주 언젠가 앉을 수 있도록요. 저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돈은 아니었지만 상처는 남았습니다. 그 상처를 싸매는 일도 우리 몫이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미웠고 그리웠고 이제는 조금 이해합니다. 우리는 끝내 아버지를 다 알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남긴 질문에 답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집과 우리의 말과 우리가 아직 모르는 서로를요. 그게 아버지가 정말 원하셨던 상속이라고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딱, 딱, 딱 초침 소리가 밤을 건너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등을 펴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조금 더 침착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요.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날 이 이야기를 웃으며 말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끝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건 제 가족의 이야기였고 어쩌면 당신 가족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서랍 어딘가에 있는 오래된 수첩을 한번 펼쳐보세요. 그 안에 우리가 몰랐던 누군가의 마음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전해주세요. 늦기 전에요. 정말 늦기 전에요.